백세인이라고 부르죠?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3명.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 영은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100세 시대의 자산관리, 이것만은 좀 알고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인데요,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구매력 평가, 그걸 PPP 환율이라고 하더라고요.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한 걸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53만 8천 달러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6억쯤 될까요? 그런데 놀란 건요, 프랑스가 52만 1천 달러, 일본이 48만 6천 달러입니다.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 두 나라가 우리보다도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 나라인데 가구당 순자산이 보시다시피 우리보다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라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건데, 아무리 물가를 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보니까 우리나라는요,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78%, 8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미국, 이 선진국을 보면요, 금융자산이 70% 가까이 되고 부동산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보시다시피. 근데 우리나라는 금융자산은 32%, 부동산이 78%, 우리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콜 부동산인데 부동산 값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일본도 1990년도에는요, 부동산의 비중이 60%, 우리나라랑 비슷했어요. 이게 지금은 부동산의 비중이 38%로 줄어든 거예요. 이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앞으로 10년, 20년 사이에. 그렇게 되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본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1990년도만 해도 60%였던 거가 38%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째는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의 집값, 땅값이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특별한 데 몇 군데 빼고는. 두 번째 이유는 집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에서는요, 보통 사람이 내가 집은 없다,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이 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돈 빌리려면 얼마든지 빌릴 수 있거든요. 돈을 빌려서 집을 살까? 아이고, 집 사면 수리해야지, 세금 내야지. 이거 골치 아프잖아, 이거. 그러니까 집은 빌려서 살고 이 돈은 딴 데 투자하자,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급증에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돈을 다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사겠다고 그러겠죠.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본도요, 제가 1980년대 일본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나라나 비슷했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서 사는 나라 사람들은요, 해양국가, 유목민 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들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일본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30년 사이에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어른이 돼가지고 부모와 같이 살지 않으니까 집을 사야 되잖아요. 집값을 올린 거예요. 근데요,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이제는 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베이비붐 세대 내 집 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가 뭐냐? 도시화. 촌락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전을 하면서 집이 필요한 거죠. 근데요, 일본은 도시화 과정이 끝나가지고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요, 아직 도시화가 끝나지 않았나 봐요. 도시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화율이 뭐냐? 전체 인구 중에서 농촌 지역, 촌락에 살지 않고 2차 산업, 3차 산업, 주업인 지역, 도시 지역으로 사는 사람들, 그 비율이 도시화율입니다. 도시화율이 세계에서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이 도시국가를 뺀 나라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91%. 앞으로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대개 나라에서요, 도시화율이 90%면 멈추거든요. 우리는 91%인데 아직도 멈추지 않았나 봐요. 곧 끝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될 건가?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이유가,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요, 내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여분으로 집이나 가게를 하나 갖고 있다가 세를 놓습니다. 그 사람이 세를 안 내? 못 내보내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 골치 아파. 또 선진국에서는요, 보통 사람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간접 투자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리츠나 부동산 펀드는 금융자산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일본이 70%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아, 저 친구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하고 보나마나 이제 주식 사라고 하려고 그럴 거야. 아닙니다. 금년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함부로 제가 사세요 파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일본이나 다른 나라의 이 상황을 참고로 할 때 살 때 사고 팔 때 팔더라도 부동산에 관한 생각을 바꿀 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가 뭐냐,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좁지요? 근데 그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못 해오잖아. 그러니까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지요. 그런데요,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첫 번째로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화, 먹는 밀을 해외에서 절반값으로 맘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어요. 일본이 그 경험을 또 거냈습니다. 여기 일본 전국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의 택지 1980년을 100으로 볼 때 291까지 올랐는데, 피크일 때 91년에. 문제는 그 전이에요. 1970년대에 일본의 땅값이 무지막지하게 올랐거든요. 그때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나중에 로키드 사건으로 총리에서 쫓겨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린 거예요. 1991년이 일본 땅값이 피크일 때인데요. 얼마나 올랐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 중심가에 가면 왕궁이 있는 구가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덕궁,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요.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를 송두리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요,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다 삽니까? 그게 1991년 일본 땅값이에요. 그때부터 박살 나가지고 102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후에 좀 오르는가 했더니 코로나 사태로 외국에서 관광객이 일본으로 안 오니까 다시 또 떨어진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니, 땅은 수입도 못 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져요.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지 아시죠? 저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갔다? 가지 말란 법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삼성전자의 베트남 공장에는 베트남 현지 직원이 24,000명 있답니다. 거기 베트남 고졸 여직원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50달러. 한국 삼성전자의 고졸 여직원의 평균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700달러. 10배가 넘어. 언제까지 버티겠어요? 제가 울산에 갈 때마다 현대자동차 직원들한테 그러거든요. 너무 세게 데모해가지고 현대차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울산을 떠나버리면 당신들은 거지되거든. 첫째, 직장을 잃죠? 둘째, 막말로 울산에서요,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떠나보세요. 울산의 땅값, 집값은 폭락하거든요. 그래서요, 어느 도시가 관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그 도시로 모이고 사람이 그 도시로 모여서 그 도시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려 모른다.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해 올 수 있는 거다. 그런 눈으로 땅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이 환갑 나이가 되면요, 애들이 결혼해서 다 나가죠? 나간 애들이 다시 와서 같이 살 가능성이 캥거루 빼고는 없어요.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이 같이 사시다가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아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노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 백세인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제가 재작년인가 보니까 18,400명인가 계시대요.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모님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사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지요. 근데요,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이게 2020년에는 60%로 늘었습니다. 2045년이 되면 71%가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일본도 벌써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에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었어요. 어느 도에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 한 사람이 23명. 그분들이 돌아가셔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비쌀 거예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층, 40층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보자. 누가 찾아옵니까? 3년 전에요. 일본의 전문가나 데리고 강남의 고층 아파트 지나가면서 그랬거든요. 저기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 이렇게 보더니 야, 10몇 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일까? 그러고 가더라니까요. 얼마 전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한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을 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귀찮아. 또 재건축에 성공하려면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거든요. 첫째, 위치가 좋아야 돼.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으로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근데 위치가 별 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럼한테 가고 있어요. 그나마라도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가 있긴 있어요. 어떤 아파트가 성공했을까요? 재건축에 성공한 아파트의 80%가 지진 나서 무너진대. 근데 지진 나기를 기다릴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일본은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6층 이상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는 아파트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아파트의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61%래요. 저는 지금도 계속 짓잖아요. 저는 지방도시를 가면서 벌판에 고층 아파트 있는 거 보면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 새끼들이 저걸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할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요, 유행하기 시작한 건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집은 누가 사냐? 젊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요, 우리나라 20대, 30대는 130만 가구가 줄었고요. 앞으로 20년 동안에도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그리고 집을 늘려가는 거는 40, 50대거든요. 애 생기면서 지난 20년 동안에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되냐? 60대 이상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집을 살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요, 또 하나는 큰 집의 문제라는 게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가구 원수로 볼 때 1, 2인 가구가 680만 가구가 늘었고 앞으로도 5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그런데요, 3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있는 이 표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내 노후에 한 번쯤 냉정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집 팔아서 죽 사람 말이야 결국은? 아닙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니까. 결론은 뭐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떨어지든 오르든 하우스포가 될 염려는 없다.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금융자산을 늘리라고? 뭐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그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것부터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건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되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투자상품. 요거라도 외워주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예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이나 예금과 비슷한 CMA, MMF 여기에 넣으셔야 돼요. 그럼 투자에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요.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변액보험, 변액연금 드신 분이 이 강의 들으시는 분에도 많으실 거예요. 이거는 원금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운용 되는 대로 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골치 아픈 걸 투자라는 걸 왜 해야 되냐? 금리가 10% 이렇게 될 때는요, 투자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올랐다고 2%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돈을 해야 되느냐?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돼 있고,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돼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근데 지금 개미 투자하시는 분이 이런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비투하고 있잖아요. 그 골치 아픈 걸 내가 왜 해야 되냐? 금리가 높으면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2%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투자에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른다. 확실하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다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전설적인 펀드 운용하는 사람들이 다 뭐냐? 단기적인 예측은 불가능하다. 펀드 매니저로 30년 날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30년 동안 펀드 매니저 일해 왔는데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주가 어떻게 될 거냐고 전망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그 도사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공부하라며.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그다음에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이 아니라 식별하는 법, 이 공부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이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모님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 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사모님들,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 이 위험을 달고 다녀.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쪼다 만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중학교 때 배웠죠? 데인저. 홍수 나서 죽을 력, 폭탄 터져 죽을 력. 이게 위험이에요.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 있는 거. 이게 리스크예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은행에 갖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주고 10% 이상 금리 줬죠? 평생 보장됐죠? 근데 앞으로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리스크, 불확실성을 안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됐다는 게 문제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요? 국민들이 화가 나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행정개혁 위원장을 시켜요. 그래서 잘라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놀란 게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엄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요, 한 3분 동안에 앞으로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는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월급 따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50만 원으로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은행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요즘 금리가 낮으니까 가공된 상품이 많아가지고 제목만 보고 설명만 보면 애매한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투자상품은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되는데, 그 중에도 간접투자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여기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투자상품을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가, 여기서 돈 벌기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거든요. 운용회사가 어딘가를 확실히 알고 사셔야 돼요.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단서조항이 나쁜 게 아니고 알고 하셔야 돼요. 요즘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ELS라는 상품을 많이 팔고 있는데 좋은 상품입니다. 근데 단서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 주가지수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근데 어떻게 40% 떨어져요? 아니면 그 말 해주지도 않거나. 그래서 떨어져서 손해본 사람이 있어요.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사타 팔았다, 주식 사타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냐? 둘 중에 하나.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하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직장인은 우량 펀드 사놓고 우직하게 하는 게 최고예요. 다섯 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을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것부터 빨리 활용해야 돼요. ISA, IRP, 개인형 퇴직연금 뭐 이런 것부터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0.5% 차이만 나도 10년, 20년 하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니까. 급한 대로 여기 있는 6가지만이라도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을 하면 큰 실수가 없다. 자산 운용할 때, 관리할 때 유념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